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저는 지금 오키나와 여행을 마치고 나고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키나와 영상은 오키나와 역사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오키나와 영상 중에 ANW 이야기도 했었고 국제거리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키나와의 100년이 넘는 시골 마을의 소바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오키나와의 나하공항의 국내선 탑승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공항의 탑승 게이트, 우리들이 한국분들 또는 일본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특이하지 않나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저 게이트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밖으로 나가는 플로어, 층이 탑승자 플로어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고 저분들은 하차하고 있습니다. 꼭 미국에서의 국내선 타는 느낌입니다. 미국 국내선 풍경이 이곳과 똑같습니다. 이 나하공항이 미군 시절,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풍경과 비슷합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의 땅, 일본의 영토가 된 건 짧게 보면 50년, 1972년에 정식으로 두 번째로 일본 영토가 됩니다. 길게 보면 메이지 유신 때인 1879년부터 일본의 영토가 되는데요.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키나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오키나와현, 이곳은 한 명당 소득이 일본 최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실업률도 높은 곳이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키나와에서 먹고 살만한 게 별로 없고 그냥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고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일본 전국급 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블루실이라는 미국 아이스크림입니다. 미국의 문화, 그리고 일본의 문화, 그리고 베이스에 깔려있는 중국의 문화까지 이곳은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역사를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현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메이지 유신과 오키나와에서 국가가 성립되는 시기,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가 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서 통치하에 있게 됩니다. 이 당시 미국은 오키나와를 독립국으로 만들 생각도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 오키나와 안에서도 오키나와를 독립국으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냉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위협하면서, 아니 대립하면서 전 세계를 뒤엎던 그 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미국은 이 오키나와를 독립국으로, 신생 독립국으로 만들어서 사회 불안과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에 먹히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일본으로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일본으로 넘겨줄 때 그때의 내각 총리가 사또 에이사크라고 아베 총리의 작은 외할아버지이죠. 아베 총리 가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집안입니다. 이 미국 지배 기간 동안에 오키나와에서 통용되는 돈은 미국의 달러였고요.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가기 위해서는 패스포트, 여권이 필요했다고 그러죠. 전혀 다른 국가였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키나와 여행을 갔다 온 사람한테 잠자리 괜찮았냐? 꿈 사납지 않았냐?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미국과 벌인 전쟁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곳 오키나와입니다. 도쿄 대공습 때
사망자 수는 8만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이곳 오키나와에서는 사망자 수가 23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사망자를 낸 곳이 이곳 오키나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내부에서 오키나와 여행 가서 잠자리, 꿈자리 괜찮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일본 본토 사람들의 눈에서 본 시각이고요. 오키나와 사람들에서 본 시각은 본토 사람들이 정말 밉겠죠? 원래 류쿠 왕국이었던 이곳 오키나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본과의 합병,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의 전쟁이 있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자가 난 그 상황을 오키나와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관계가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이겠죠? 역사의 시점을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체제가 완성된 142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29년, 이때 오키나와에서는 류쿠 왕국이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건설됩니다. 그 이전에는 삼산시대라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저는 1429년 류쿠 제국이 세워진 그 시점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9년은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영국과 싸워서 이긴 연도가 1429년이고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11년째라고 그럽니다. 이때 오키나와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라는 개념의 통치하는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1429년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삼산시대가 잠깐 있었고요. 이 삼산시대를 통일한 류하시 왕이 류쿠 왕국을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삼별초가 오키나와까지 왔다는 썰이 있죠?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항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난 게 1273년입니다. 1273년 제주도에서 퇴각을 하고 한국의 역사에서는 없어지는데요. 이 삼별초가 오키나와에 와서 오키나와의 문물을 전달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기와장, 삼별초가 만들었다는 기와장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아니 정확히는 옛날 고려의 삼별초와 연결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키나와는 1429년 삼산시대를 끝으로 하나의 왕국이 건설되고요. 그게 류쿠 제국이고 류쿠 제국은 중국과 조공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조공무역이 삼산시대 하나의 나라가 되기 이전부터 각 나라들이 중국과 조공무역을 실시했다고 그래요. 이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조공무역을 계속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류쿠 제국은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게 되고 중국이 원하는 물건들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조공무역이 재밌는 게요. 속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주면 그 답례품으로 10배가 넘는 금액의 물건들이 중국에서부터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공무역이 하면 할수록 물건을 보내는 쪽, 군신 간의 관계에서 신하 쪽이 더 이득인 겁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자기 나라가 중국의 속국인 거랑 인정하게 되는 거지만 실리만 따지게 된다면 중국보다는 속국을 자청하는 곳이 더 많은 이득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쪽이 손해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국을 자초하는 곳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의한 전쟁 부담금, 전쟁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 조공무역이 계속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공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이 조공무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공무역은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야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주변국들은 이 조공무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 류쿠 왕국은 중국과 무제한으로 이 조공무역을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일본은 10년에 한 번만 이 조공무역이 허락되었습니다.
류크 왕국은 중국으로 받은 이 답례품으로 주변국에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류크 왕국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고시마 현의 예전 이름이었던 사츠마 번이 1609년 이곳 류크 왕국을 침범하게 됩니다. 사츠마 번이 류크 왕국을 공격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류크 왕국을 침범, 공격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은 300개 가까운 번이라는 지방자치, 이 봉건 제도가 형성돼 있었고요. 이 봉건 제도 속에 있었던 이 번은 자체적인 돈도 있었고 법률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습니다. 이 봉건 제도가 한꺼번에 확 바뀐 게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이 메이지 유신 시대에 바뀌었더라고 해도 문화, 그 습성은 한꺼번에 싹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일본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방의 특색이 너무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넘쳐납니다. 이 사츠마 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도 반기를 들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에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로보로 완전 당하고 있었거든요. 당장에 번을 재건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낙을 받아서 류크 왕국을 침범하게 됩니다. 사츠마 번에서는 류크 왕국을 침범하면서부터 명백하게 이곳에서 돈을 걷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자기의 사츠마 번을 부흥하기 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츠마 번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주력이 됩니다. 사츠마 번 입장에서는 류크 왕국이 자국, 아니 사츠마 번의 속국이 되면서 중국과와 단절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공무역을 해서 류크 왕국이 돈을 벌어들여야 그 돈이 다시 사츠마 번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류크 왕국은 중국의 속국이면서도 일본의 속국이기도 합니다. 양국의 속국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일본 사츠마 쪽에서 중국이 이 류크 왕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는 걸 모르게 합니다. 메이지 유신까지 중국은 이 류크 왕국이 사츠마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고 그러죠. 사츠마 번도 류크 왕국에 중국의 사신들이 방문하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일본 노래를 못 부르게 했다고 그럽니다. 사츠마 번 입장에서는 이 류크 왕국을 돈 버는 기계, 철저하게 돈 버는 일로 활용을 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가혹했냐면 나중에 인두세라는 게 오키나와 왕국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인두세가 사람의 머리수만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노약자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노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처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남아있는 게 이 바위와 바위 사이, 저것이 3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자들, 임산부들을 저기를 건너뛰게 했다고 그럽니다. 배 나온 임산부들이 저 거리를 어떻게 건너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 낳으면 애 낳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도 못 낳게 했고요. 떨어져서 그냥 임산부가 죽거나 임산부가 죽지 않더라도 아기는 거의 사산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분의 세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달리기를 시켜서 달리기에 늦으면 노동력이 없다고 그래서 처분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때 사츠마 번이 류크 왕국을 침범 공격하면서 류크 왕국의 일부는 사츠마 번으로 넘겨갑니다. 지금 류크 열도, 류크 제도에 있는 몇 개의 섬들은 현재도 가고시마 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츠마 번은 나중에 조슈번, 야마구치 현과 손을 잡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나서 일본 영토를 정하려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류쿠 왕국은 사츠마번의 속국이거든요. 사츠마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류쿠 왕국도 자신들의 땅이었던 거죠. 이렇게 류쿠 왕국은 메이지 유신 때 왕국이란 이름은 없어지고 오키나와 번으로 바뀐 다음에 오키나와 번이 지금의 오키나와 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의 속국이라는 류쿠 왕국이 일본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어? 왜 무슨 일도 하지 않았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중국, 청나라는 그 당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일본과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일본 눈치, 아니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류쿠 제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